국제 관측 통제들을 충격에 빠뜨린 움직임 속에서 한 중국 고위 관리가 더러운 머리를 들이밀면 반드시 잘라버리겠다는 위협적이고 경멸적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 거친 선언은 갓 취임했음에도 일련의 정치적, 군사적 행보로 베이징을 분노케 한 다카이치산의 일본 여성 총리를 정조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양국 간의 긴장은 급격히 고조되어 중국은 도쿄에 처참한 패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을 뿐만 아니라 충돌 위험이 높은 시기라며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는 권고까지 발령했습니다. 중국이 분노한 이유는 단순히 외교적 성명 때문만이 아닙니다. 2025년 10월 21일 당시 64세였던 다카이치는 일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국가가 내부적 불안에 직면하고 세계가 전면적 충돌에 임박한 상태에 빠진 가운데 그녀는 집권 며칠 만에 국방 예산을 당초 계획인 2027년이 아닌 2025년에 즉시 GDP 2.55% 수준으로 조기 인상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강력한 전환 환점으로 전후 평화의 약속을 상징하며 40년 넘게 국방 예산을 GDP 1% 미만으로 제한해 온 일본의 불문율을 철폐한 것입니다. 하지만 베이징을 진정으로 격분하게 만든 건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통상적인 외교적 선을 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녀는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할 경우 일본은 좌시하지 않고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대를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모호함의 여지를 남기지 않은 강경하고 직접적인 선언으로 중국의 가장 민감한 전략적 약점을 정면으로 타격했습니다. 베이징 입장에서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지정학적 급소를 찌르는 일격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중국 지도부를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즉각 일본을 잠재적 위협으로 묘사하는 관영 매체와 선전 기관들의 파상 공세를 불러왔습니다. 도쿄가 말로만 그치지 않았기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2025년 일본은 전년 대비 10.0% 가까이 증액된 사상 최대 규모인 550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안보 관련 추가 비용을 포함하면 총 국방 예산은 620억 달러를 돌파하며 군사적 팽창을 기피하던 과거의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결단력 있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새로운 안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2025년 3월 일본은 육해공군부터 사이버 및 우주 부대까지 모든 전력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인 통합작전사령부를 공식 창설했습니다. 일본 역사상 최초로 전체 군사 조직에 대한 통합되고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목표는 단순한 지휘체계 개편이 아니라 특히 중국의 대만 무력 개입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정확성과 높은 연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같은 시기 핵심 전략 동맹인 미국도 신속하게 반응했습니다. 워싱턴은 지지를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주일 미군을 통합군 사령부로 격상시켜 도쿄와 워싱턴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으로 군사 협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과 미국이 중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일방적인 권력 균형 변경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국제 여론이 다카이치 사내 총리의 강경한 입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사이 전략기구 내부에서는 계산된 일련의 조치들이 전개되었습니다. 미국은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은 신속하게 주일 미군 구조를 조정하여 통합군 사령부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도쿄와의 협동 작전이 실시간으로 그리고 최대의 효율로 수행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차원입니다. 이 조치는 단순히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중국에 보내는 전략적 선전포고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새로운 안보 축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일본은 혁명적인 군사 개혁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2025년 3월 일본 전함들은 사거리 600km 이상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인 토마호크 무기 체계를 숙달하기 위해 미 해군과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 미사일의 성공적인 운용은 일본의 방역 범위를 전통적인 방어 전략의 한계를 넘어 대폭 확장시킬 것입니다. 도쿄는 최대 400발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 수량은 순수 방어에서 능동적 방역 태세로의 군사적 사고방식 변화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일본 정부는 극초음속 무기 기술 개발과 국내 미사일 방어 체계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쟁 불사를 기초로 하던 국가로 남는 대신 일본은 반응 속도가 1000분의 1초 단위로 측정되고 전장이 지상에서 적에도 우주까지 확장되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는 이러한 강력한 변모가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 날로 혼란스러워지는 안보 환경에 대한 필수적인 대응임을 보여줍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개혁에서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국내 군사력과 함께 제2의 기둥으로서 영내 파트너들과의 군사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과의 동맹이 일본 안보의 생존 기반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한편 필리핀, 호주, 인도, 한국과 같은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국방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쿼드 프레임워크 내에서의 협력 확대는 영내 지정학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 태세를 구축하려는 조치입니다. 절대적 방어 사고방식을 가졌던 전후 일본의 이미지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팽창 야욕 때문이 아니라 세면에서 오는 압박 때문에 행동하고 있습니다. 서쪽의 중국, 북쪽의 러시아, 북서쪽의 북한. 이러한 위협들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어 도쿄가 생존을 위해 수동적 태세를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분쟁 지역은 도쿄가 시료 지배 중이지만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입니다. 베이징은 끊임없이 해경선을 접근시키고 있습니다. 2012년 일본이 3개 도서를 매입한 이후 중국 선박의 출몰 빈도는 점차 늘어나 2024년에는 거의 매일로 빈번해졌습니다. 이는 공개적인 전쟁의 문턱을 넘지 않으면서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전형적인 회색 지대 전략입니다. 동중국해와 대만 주변에서 중국 해군은 무서운 속도로 전력을 확장했습니다.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중국 전함의 수는 일본, 인도, 호주, 프랑스, 영국의 전함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아졌습니다. 장거리 대함 미사일 발사 능력과 극초음속 기술을 보유한 중국은 해안 주변에 위험한 접근 금지 구역을 만들고 있으며 이곳에 접근하려는 어떤 세력이든 심각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대만 주변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투기, 무인기, 정찰기가 일본 남서부에 위치한 예야마 제도 인근에 빈번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명백한 우려는 대만 해협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불과 몇 시간 만에 전화가 일본의 영공과 영해로 번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동시에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팽창 야욕도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베이징은 일본의 무역과 에너지 공급에 있어 생명선 역할을 하는 전략적 해상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이 지역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한다면 그들은 일본 경제의 목줄을 쥐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 3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는데 이는 90척 이상의 군함과 100대 이상의 항공기가 동시에 참여한 전례 없는 해상 무력 시위였습니다. 훈련 목표는 남중국해에서 일본 근해까지 이어졌으며 제1도련선을 따라 포위, 상륙, 다방면 공격 전술을 모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베이징은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더 이상 통상적인 훈련이 아니라 실전을 위한 훈련이며 겨냥하고 있는 대상은 분명히 일본과 같은 국가들입니다. 하늘에서의 압박도 그에 못지않게 무겁습니다. 중국 공군은 출격 빈도를 늘려 일본이 접근하는 전투기, 폭격기,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수백 차례 대응 출격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8월 중국 군용기 한 대가 일본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비록 몇 분에 불과했지만 이는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 무인기들은 금지 구역으로 간주되던 지역 깊숙이 침투하여 일본이 24시간 내내 경계 태세를 유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도쿄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지역 내 유일한 세력이 아니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위험천만한 전략적 파트너인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일본 영해 인근에서 잠수함과 군함을 포함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소나 데이터를 공유하며 연합작전훈련을 조직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단 하나의 적이 아닌 동쪽과 북쪽 측면 모두에서 협공태세를 형성하며 결합하고 있는 두 핵 보유국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역 군사 균형의 이동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는 중국 군사기술의 자존심인 항공모함 푸제남이 정식으로 취역한 것입니다. 첨단 전자기 사출 시스템을 갖춘 이 함정은 전투기를 전개할 수 있으며 미사일, 무인기, 그리고 일본 영해 바로 아래에서 활동하는 해경 세력과 결합될 때 중국은 영내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밀어낼 준비가 된 최첨단 공격 복합체를 손에 쥐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중국은 대만 문제를 들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만 실상 그 정치적 껍데기 아래에는 역사적 열망, 즉 일본 제국주의 시절부터 결코 가라앉지 않은 증오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노구교 사건, 난징 대학살부터 731부대의 끔찍한 실험에 이르는 전쟁의 상처들은 여전히 중국의 집단 기억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문화, 언론 속에서 복수 사상은 민족적 본능처럼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 발생한 한 사건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긴장의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중국의 국치일과 겹치는 9월 18일, 선전에서 등교하던 10세의 중일 혼혈 소년이 흉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용의자는 즉시 체포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양국 여론은 식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뒤흔들었고 심지어 긴장된 외교적 반응까지 불러왔습니다. 일본은 자국민의 안전 보장을 요구했고 베이징은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여파는 이미 취약했던 양국 관계를 팽팽한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의 이야기는 현재의 갈등뿐만 아니라 과거 역사에 역류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한때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무서운 군사 세력이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잔혹한 침략은 여러 세대에 걸쳐 지울 수 없는 기억을 남겼습니다. 정점은 도쿄가 미 함대를 공격하여 미국을 20세기 세계대전으로 끌어들인 1941년 진주만 공습이었습니다. 이후의 전쟁은 일본을 멸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두 발의 원자폭탄, 그리고 1945년 만주로 징역한 소련 붉은 군대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호전적인 제국에서 일본은 패전국이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 후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점령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후 7년 가까운 기간 동안 워싱턴은 군사 구조 전체를 개편하고 구무장 세력을 해체했으며 많은 장성들을 체포하여 도쿄 국제군사재판소에 세웠습니다. 일부는 사형을, 다른 이들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신성한 상징인 히로히토 천하당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혼란을 막기 위해 미국의 정치적 비활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1947년 일본은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 포기를 규정한 혁명적인 조항인 재구조가 포함된 신헌법을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공격 능력을 갖춘 군대를 보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퍼뜨리던 국가는 평화의 상징이 되었고 분쟁 후 재건의 모델로 국제사회에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셈법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워싱턴은 전체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일본이 일정 수준 재무장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자위대가 방어라는 명분으로 창설되었으나 점차 정규군에 근접하는 구조와 화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일련의 안보 협정이 체결되어 오키나와에서 요코스카에 이르는 미군의 일본 내 장기 주둔기를 열어주었고 이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네트워크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대중들의 강력한 반대 물결, 특히 군사와 반대 운동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안보 조약은 유지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일본 내 미군의 존재는 지역 안보 구조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경제적으로 일본은 기적적인 성장기에 진입했습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황폐화된 국가에서 기술 및 금융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이 시기는 일본의 경제 기적이라 불렸습니다. 경제 성장과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트라우마가 결합하여 지난 80년 가까이 일본 특유의 평화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많은 불확실성을 가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면서 중국은 영토 분쟁과 해양 통제에 있어 더욱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러시아가 도쿄가 북방 영토라 부르는 쿠릴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수십 년 된 갈등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은 이 사개 도서를 점령했습니다. 양측은 수차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단 한 번도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서방의 편에 섰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모스크바는 평화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일본 어선의 접근을 원천 봉쇄했으며 분쟁 도서의 군사화를 가속화했습니다. 스텔스기까지 격추 가능하다는 S-300 비포 방공 시스템을 배치한 것도 모자라 러시아는 일본 영공 인근에서 군사 활동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Tu-905 전략 폭격기와 138 대잠 초계기가 일본 하늘 근처에 밥 먹듯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9월 긴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치달았습니다. 러시아의 138 기가불과 몇 시간 만에 일본 영공을 3차례나 침범하는 지난 5년 내 전례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일본의 F-35와 F-15 전투기가 즉각 긴급 발진했고 실탄 사격 직전의 마지막 경고 단계인 플레어까지 발사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일본은 무력 포기 조항이 담긴 평화 헌법을 준수하는 비군사 국가의 표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베이징, 모스크바, 평양
이 세 방향의 위협이 동시에 도쿄를 향한 포위망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마침내 80년 만에 공식 선언했습니다. 절대 평화의 시대는 끝났다. 일본 북쪽 바다의 평화롭던 풍경은 이제 칠흑 같은 어둠의 그림자로 대체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리오폴드 레이급 핵잠수함들이 탄도 미사일을 품은 채 파도 아래서 끊임없이 암약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중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 폭격기들이 일본 영공에 바짝붙어 편대 비행을 하며 착각할 수 없는 명백한 포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의도적인 결탁입니다. 이념이 달랐던 두 국가는 이제 도쿄 바로 앞바다에서 해군 합동 순찰과 잠수함 훈련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전략적 포위망이 구축되고 있으며 일본에게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은 없습니다. 이 숨막히는 체스판에서 평양은 계속해서 통제 불능의 와일드카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소형 핵탄두를 50기나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은 경보 발령 단 몇 분 만에 일본의 어떤 도시든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평양발 탄도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가로질렀고 그때마다 전철이 긴급 정지하고 공습 경보가 울리며 수백만 명이 지하 벙커로 대피하는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북한은 차세대 고체 연료 미사일부터 수중무인 공격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바닥까지 신무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욱 공포스러운 것은 평양이 모스크바 쪽으로 기울며 우크라이나 전선 지원 동맹에 가담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야흐로 일본은 세 개의 전선을 동시에 마주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대한 도쿄의 반응은 전례 없이 강력합니다. 1945년 이후 처음으로 일본 국회는 동맹국의 핵무기를 일본 영토에 배치하는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과거 절대 금기시되던 사안입니다. 중국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쿄는 변하고 있습니다. 무려 3천억 달러, 약 400조 원가 넘는 국방 계획이 공식 가동되었습니다. 이 계획에서 일본은 국방 예산을 GDP 1% 이상으로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조기 탐지, 장기 방어, 그리고 선제 타격이라는 3대 전략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도쿄가 미국으로부터 사거리 1600km 이상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400발을 구매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근 지역에 어떤 목표물도 겨냥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일본은 국산 12식 지대함 미사일을 개량해 사거리를 1000km 가까이 늘리고 남서 제도를 따라 배치하여 동중국해를 봉쇄하는 화력의 부채꼴을 형성했습니다. 지상, 잠수함, 공중에서 적이 반응하기 전에 먼저 타격하는 반역의 삼각형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쿄와 워싱턴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오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격추할 요격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100개 이상의 발사관을 갖춘 두 척의 중형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 중이며 탄도, 순항, 극초음속 미사일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화력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력은 새로운 작전 통제센터인 통합작전사령부 아래 하나로 통합됩니다. 이곳은 전쟁의 모든 결정이 분 단위로 내려지는 곳이며 단 몇 초의 지체도 파멸적인 재앙을 의미할 수 있는 곳입니다. 2035년 인공지능과 스텔스 기술이 통합된 차세대 전투기 JCRP가 도입되면 일본은 공식적으로 하이테크 전쟁의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버튼 하나로 충돌이 일어나는 시대, 오직 철저한 준비만이 도쿄를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프로그램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